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JTBC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신중하라는 의견을 냈을 뿐 검찰에 항소 포기를 지시한 적 없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노만석 총장 대행은 용산과 법무부와의 관계를 고려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 안에서 노 대행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검이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의 메모를 공개했습니다. 풍선과 드론, 사이버, 테러, 국지포격, 격침 같은 내용이 담겼습니다. 특검은 북한의 공격을 유도해 계엄의 명분을 삼으려 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을 일반 이적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안창호 위원장이 국가인권위원장으로 신분으로 반인권적이란 논란이 제기된 반동성애 강연에 강연자로 활동했습니다. 보수 기독교 단체가 운영하는 온라인 강의 사이트에서입니다. 출근길 취재진 앞에 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2분간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정 장관은 개별 사건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지시한 적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신중히 판단하라는 의견을 전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첫 소식 김혜리 기자입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사흘 만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첫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먼저 검찰의 구형보다 높은 형이 선고돼 문제가 없다고 봤다고 했습니다. 저는 성공한 수사 또 성공한 재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통상적인 검찰의 항소 기준인 그 양형 기준보다도 초과하는 그런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피고인 5명 중 2명은 검찰 구형보다 높게, 3명은 낮은 형량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장동 수사팀은 대검도 항소 의견이었는데 법무부가 뒤집었다며 법무부 수뇌부가 설명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 장관은 법무부 외압 의혹에 반박하면서도 대검으로부터 항소 의견을 보고받고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요구한 건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대검의 의견이 이게 항소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보고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이 아니라 두 번째 보고 왔을 때 신중하게 판단하면 좋겠다. 사실상 개별 사건에 대해 수사 지휘를 한 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거듭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그런 지침을 준 바는 없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개별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 지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 장관은 청문회에서 정치적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은 지휘하지 않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저는 평상시에도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특히 정치적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 지시하거나 지휘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정 장관은 대장동 항소 사건이 대통령과 관계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사건과 이재명 대통령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이미 별개로 기소돼서 재판을 진행 중이다가 지금 중단돼 있고 분명히 대통령 관련해서 어떠한 그 판결 이후에서도 소시된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등엔 입을 다물었다며 검찰 조직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내란 수괴인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취소 석방하는데 검찰이 어떻게 했습니까? 일선 검사들이 과연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반박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일부. 출근길 도어 스태핑이 이례적으로 22분이나 지속되면서 정 장관은 목이 타는 듯 물을 마시기도 했습니다. JTBC 김혜리입니다. 검찰 내부의 반발은 일단 노만석 총장 대행을 향하고 있습니다. 노 대행의 핵심 참모인 대검 부장들과 연구관들은 사퇴를 공식 요구했습니다. 전국 검사장 18명은 노 대행을 향해 항소 포기 이유를 설명하라며 집단 성명을 냈습니다. 이어서 윤정주 기자입니다. 어제 대장동 항소 포기는 법무부 의견을 참고해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한 결정이라고 했던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오늘 출근길엔 입을 다물었습니다.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항소 포기하라는 지시 받았습니까?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만석 대행의 핵심 참모들인 대검찰청 부장들은 오늘 아침에 이어서 노 대행에게 사퇴하라는 요구를 전달했습니다. 지방검찰청 검사장들도 내부망에 실명 입장문을 올리고 노 대행의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검사장들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지시를 두고 검찰뿐만 아니라 온 나라가 큰 혼란에 휩싸였다며 그러면서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입장문엔 항소 포기의 구체적인 경위와 법리적인 이유가 전혀 포함되지 않아 납득되지 않는다며 상세한 설명을 다시 요청드린다고 했습니다. 입장문엔 박재혁 수원지검장과 박현준 서울 북부지검장 등 검사장 18명의 실명이 적혔는데 임은정 동부지검장 등 일부 검사장은 빠졌습니다.
대검 검찰 연구관들도 노대행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항소 포기 결정은 검찰의 핵심 기능인 공소유지 의무를 스스로 포기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거취 표명을 포함한 합당한 책임을 다해달라고 사실상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노만석 대행이 대검 연구관들에게 한 설명은 논란을 더 키웠습니다. 노 대행은 용산과 법무부와의 관계를 고려한 결정이었다며 용산을 언급했습니다. 항소 마감 전까지 법무부의 의견을 기다렸단 말도 했습니다. 자신의 부하인 서울중앙지검장을 언급한 데 이어 이번엔 대통령실과 법무부로 책임을 돌리는 듯한 말까지 한 겁니다. 박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대검 연구관 10여 명이 찾아가 설명을 요구하자 대통령실을 의미하는 용산과 법무부를 직접 언급했습니다. 검찰의 어려운 상황이나 용산과 법무부 관계를 고려하면 어쩔 수 없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또 법무부의 결정을 기다렸다고도 인정했습니다. 항소 마감 기한인 지난 7일 저녁 5시까지 법무부에서 답변이 없었다며 연락을 하자 장관이 국회에 들어갔다고 해서 답을 기다렸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저녁 8시쯤 법무부에서 항소하면 안 되겠다고 말해 정진우 중앙지검장에게 항소 포기 지시를 내렸다는 겁니다. 중앙지검장과의 소통했던 내용도 연구관들에게 공개했습니다. 정진우 중앙지검장이 항소를 포기하면 앞으로 후배들에게 영이 서겠느냐고 설득했지만 받아들이지 못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 대행의 이런 해명은 오히려 논란에 불을 지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검찰 조직을 이끄는 수장으로서 수사팀 의견보다 대통령실이나 법무부의 관계를 우선했다고 인정한 셈이기 때문입니다. 법리에 따라 소신껏 판단한 게 아니라 법무부 의견을 지시로 내린 전달자를 자처했다는 점에서 검찰 내부의 비판은 커지고 있습니다. 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쳤다는 입장도 정진우 중앙지검장은 중앙지검의 의견은 다르다며 1시간 만에 반박했습니다. 이를 놓고 노 대행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는 데다 되레 검사들의 반발을 더 키웠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검찰 안에선 노 대행의 사퇴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검사들의 집단 움직임은 앞으로 더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네, 사회부 연지환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정성호 장관의 설명을 좀 더 짚어보죠. 지시가 아니라 의견이라는 부분이 중요해 보이네요. 네, 정 장관의 오늘 발언 중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대검으로부터 항소가 필요하다는 보고를 받았고 이에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의견을 전달했다고 인정한 겁니다. 예. 항소장 제출 기한인 7일 금요일이죠. 정 장관은 국회를 왔다 갔다 하느라 정신이 없었다면서도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신중하게 합리적으로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고 대검에 의사표시를 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어제 노만석 대행은 법무부 의견을 참고했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예. 정성호 장관의 해명에 대해서 검사들은 반발하고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제가 직접 수사팀을 취재해 봤는데요. 수사팀 관계자는 보고를 받고 신중하라는 것 자체가 지휘권을 발동하지 않은 채 개입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란 입장입니다. 예. 자, 검찰 내부에선 반발이 커지고 있고요. 또 조직을 지휘하는 노만석 대행은 책임 소재를 아래로 또 위로 돌리는 듯한 모양새를 보이고 있군요. 네, 맞습니다. 박현주 기자 리포트 앞서 보셨다시피 핵심 참모인 연구관 10여 명이 자신의 방을 찾아오자 항소하겠다고 법무부에 보고를 했더니 장관이 없으니 기다려달라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저녁 8시쯤 법무부에서 항소는 안 되겠다고 했다. 마치 고백하듯이 털어놨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서 자신의 부하인 중앙지검장까지 언급을 했는데요. 검찰이 처한 어려운 상황, 용산, 법무부와의 관계를 따져서 재검토를 지시해서 중앙지검장이 항소를 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노 대행의 말을 종합하면 결정 과정에서 자신은 빠지게 되는 겁니다. 전국 검사장, 법무연수원 교수 등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검찰 조직 전체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총장 대행은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서 검찰 리더십이 붕괴되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정성호 장관은 검찰을 직격하기도 했죠? 맞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구속 취소됐을 당시에 즉시 항고하지 않은 문제를 꺼내 들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일선 검사들이 제대로 반박이나 했느냐 이렇게 토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 장관은 대장동 수사팀이 의심스럽다 이렇게도 직격을 했습니다. 이 남욱 변호사를 언급하면서요. 법원에서 엄청난 폭로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검찰이 자신의 배를 가르겠다
그러니까 다른 재판에서 나온 증언을 상기시킨 겁니다. 예, 대통령실의 반응은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아직 공식 입장은 없습니다. 다만 대통령실에서는 항소 포기 사건이 대통령실이 관여할 일이 아니고 이에 대해 언급하는 것도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죠. 수고했습니다. 연지환 기자였습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정성호 장관의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발언 자체가 부당한 수사 외압이고 명백한 직권 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는 수사 외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의 아바타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번 항소 포기 외압 작전을 직접 지휘한 것입니다. 이재명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오후에 열린 의원총회에선 정성호 법무장관의 입장 표명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했다는 발언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인 견해임을 전제로 하면서 검찰에다가 지시를 한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기가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라고 굉장히 용기 있게 자백한 것이라고. 7천억여 원 부당이익을 환수할 수 없게 됐다는 주장을 반박한 발언을 재반박하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 재판에서 형사재판에서 피해액이 얼마다고 하는 게 특정이 돼야 민사소송을 통해 가지고 그 액수를 특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정 장관과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의 사퇴를 요구하는 한편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법률비서관을 지낸 주진우 의원은 항소 포기 결정 배경으로 대통령실을 지목했습니다. 대통령실하고 법무부 장관의 교감 내지 지시 없이 이런 결정이 되는 건 시스템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송환석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제안한 국정조사, 청문회 추진 등에 동의한다며 우선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본회의 현안 질의, 국정조사를 즉시 실시하자고 밝혔습니다. 외압 여부를 밝히기 위해서 법무부 장관뿐 아니라 수사팀을 이끌었던 강백신 대구고검장 등을 부르자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내일 대검과 법무부를 항의 방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민주당도 국정조사를 하자는 입장입니다. 목적은 다릅니다. 정치검찰이 대장동 사건을 조작해 기소까지 하게 된 과정을 밝히겠다는 겁니다. 항소 포기 후에 이어진 검찰 내부의 반발은 항명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류정화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일선 검사들의 반발을 두고 이중적 태도라고 꼬집었습니다. 내란 속에 윤석열의 불법 석방 즉시 항고의 포기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침묵했던 검사들입니다. 딴지를 거는 정신 나간 검사들에 대해서 법무부는 즉각 감찰에 나서십시오. 법에 금지된 집단 항명이며 또 청문회와 국정조사, 특검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라는 점을 밝히겠다고 했는데 대장동과 대북 송금, 검찰 수사의 보고와 의사결정 모두 확인하고 따져봅시다. 이재명 대통령님에 대한 수사와 영장 청구 등 전 과정에서 윤석열과 친윤 검사들이 어떻게 개입했는지 윗선 개입이라는 야권의 공세에 더 강한 맞불을 놓는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민주당은 수사 중 검찰의 압박이 있었다는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의 진술 등을 조작 기소의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여야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 일정을 두고 신경전도 벌였습니다. 내일 오후 4시 반이라는 회의 통보를 했는데 안건은 미정입니다. 회의 개시 요구에 대해서 신용만 하는 그리고 껍데기만 하는 회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회의를 열자고 했지만 민주당의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오늘 민주당 행사 일정과 증인 채택 절차 등을 들어 내일 오후 열겠다고 했습니다. JTBC 류정화입니다. 울산 화력발전소에서 붕괴 사고가 난 지 닷새째입니다. 수색 상황 어떤지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네, 구석찬 기자, 날이 어두워졌는데 수색 작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무너진 5호기 양 옆에 있는 4, 6호기 보일러 타워도 붕괴될 우려가 있어서 지금은 열화상 기능을 갖춘 드론만 24시간 탐색 중입니다. 사고 작업자 7명 중 3명의 시신을 수습했고 2명은 사망 추정, 2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인데요.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들을 안전하게 찾기 위해
4, 6호기 보일러 타워를 아예 발파에 무너뜨린 뒤 5호기 보일러 타워 잔해를 집중 수색하기로 했습니다. 네, 구석찬 기자가 방금 짚어준 것처럼 붕괴 위험 때문에 발파를 하려는 건데 이 작업은 언제 진행이 될까요? 네, 이르면 내일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에 있는 경찰은 내일 정오쯤으로 예상한다며 조금 전 오후 6시부터 발파 지점 반경 300m 주변을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취재진도 현장에서 약간 떨어진 이곳 인근 언덕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발파는 이번에 작업자들이 숨진 철거업체에서 다시 맡기로 했습니다. 작업 계획서를 다시 짜고 이런 부분들의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코리아 카코를 그대로 가면서 네, 그 이후엔 어떤 작업이 이어집니까? 네, 4, 6호기 발파 이후에는 추가 붕괴 우려가 적어지는 만큼 비교적 안전성이 확보됩니다. 수색과 구조 인력이 현장을 비집고 들어가는 게 조금은 수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형 크레인은 당장엔 투입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매몰자와 실종자가 아직 잔해 아래에 있는 만큼 소형 크레인과 굴삭기를 투입해 섬세하게 잔해물을 제거하며 수색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해체 계획서를 확보해 보니 부실 정황이 포착이 됐다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붕괴 위험 가능성이 있는 만큼 상부에서 하부로 철거하도록 계획됐지만 실제로는 하부 철거 작업부터 한 정황입니다. 노동계와 시민단체는 발파 비용 절감 의혹 등을 지적하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네, 울산 화력발전소에서 구석찬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네, 저희 취재진은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사고 첫날 현장에 투입됐던 30년차 구조대원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당장 구조물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걸 알고도 목숨 건 사투를 벌였지만 끝내 희생자를 구조하지 못했다며 죄책감을 털어놨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무너진 보일러 타워는 당장이라도 주저앉을 듯 기울었습니다. 그 안으로 파란색 철근 더미가 얼기설기 엉켜있는 곳. 한쪽 팔이 낀 채 갇혀 있다가 결국 숨을 거둔 김모 씨에게 향하는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소리를 내셨죠. 아프다 아프다 이렇게 대화도 했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뭐 물 같은 것도 좀 드리고 그다음에 아프다 그러면은 그 진통제 같은 거 좀 놔드리고. 무게를 이기지 못해 당장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 위태로웠지만 한 명이라도 더 구하는 게 우선이었습니다. 흙으로 치면은 이게 동굴을 파는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 철근이나 뭐 철판 이런 게 자재들이 많으니까 그거를 잘라가지고 뒤로 빼내면서 이제 그런 공간을 확보를 한 거죠. 하지만 삼풍백화점 붕괴와 튀르키예 대지진을 경험한 30년 차 구조대원조차 손쓸 방도는 없었습니다. 차후에 뭐 바람이 불거나 2차 이렇게 붕괴가 있었다 그러면 사실 대원들도 장담 못하는 거죠, 안전을. 목숨 걸고 현장에 뛰어들어 최선을 다했지만 구하지 못한 무거운 죄책감은 대원들을 짓눌렀습니다. 죄책감이라든지 상실감이라든지 고조를 못했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참 저도 뭐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12.3 비상계엄 때 대통령실에 불려간 송미령 농림축산부 장관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나서 막상 해보면 별것 아니란 말을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이 한덕수 총리에게 당분간 행사를 나 대신 가져야겠다는 발언도 했다고 했습니다. 일시적인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주장과 배치되는 증언입니다. 조혜영 기자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 출석한 송미령 농림축산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선포 1시간 전쯤 대통령실로 들어오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강희구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대통령이 찾으신다, 지금 들어오셔야겠다고 했던 겁니다. 그로부터 7분 후 한덕수 전 총리도 전화해 빨리 오라며 독촉했습니다. 좀 더 빨리 오시면 안 되느냐라는 말씀을 몇 차례 반복을 하셨습니다. 한 전 총리가 한 번도 회의 참석을 독려한 적 없는데 이례적이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피고인이 정액 전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건 처음 있었던 일입니까? 어디 네, 빨리 회의에 언제 오느냐? 빨리 오라고 말씀을 하신 건 처음입니다. 계엄 선포 뒤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돌아와 막상 해보면 별게 아니라고 말한 게 기억에 남는다고 증언했습니다. 제가 좀 기억 남는 거는 이거에 막상 해보면 뭐
별거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뭐 이런 유의 말씀도 하셨고.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에게 내가 당분간 가야 할 행사를 대신 가져야겠다고 말했다는 증언도 했습니다. 일시적인 경고성 계엄이라는 윤 전 대통령 주장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증언입니다. 그 윤석열이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이게 경고성 비상계엄이다. 아니면 일시적으로 하는 거다. 이런 취지로 말을 한 적이 있습니까? 기억나지 않습니다. 오는 12일 증인신문이 예정됐던 윤 전 대통령은 재판부에 직접 불출석 사유서를 작성해 제출하며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계엄 선포 직후 언론사에 물과 전기를 끊으라고 지시했다는 증언이 또 나왔습니다. 당시 소방청 간부회의에 참석한 소방청 대변인은 그 대상을 JTBC와 MBC로 기억한다고 법정에서 밝혔습니다. 정수아 기자입니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재판에 백승두 소방청 대변인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계엄 선포 직후 열린 소방청 간부회의 참석자 중 한 명입니다. 앞서 허석곤 전 소방청장은 소방청 간부회의 도중 이 전 장관과 통화해서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는데 실제로 허 전 청장이 이 통화가 끝나고 회의 참석자들 앞에서 단전단수를 언급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했다며 증언을 뒷받침했습니다. 청장이 그 단수단전이란 말을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때 우리 조정관하고 그 차장이 단수단전은 우리 업무가 아닌데 하는데 재판부는 회의 때 단전단수 관련해 언론사가 언급된 적 있는지 거듭 물었습니다. 백 대변인은 단전단수 대상이 국회인 줄 알았는데 방송사라고 이야기를 들었다고 답하면서 JTBC를 언급했습니다. 그때가 제 듣기로는 JTBC하고 MBC 정도 들었던 걸로 기억납니다. 이 전 장관은 지금까지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꼼꼼히 챙겨달라는 취지에 당부를 한 거고 제가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를 지시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다른 소방청 간부들에 이어 소방청 대변인까지 JTBC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가 있었다고 증언한 겁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증인신문이 예정됐던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24일에 다시 부르기로 했고 오는 17일 허석건 전 소방청장, 다음 달 5일 조지호 경찰청장이 증인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JTBC 정수아입니다. 계엄 당일 성관이 출동 지시를 받은 방첩사 사이버 보안실장도 오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성관이의 하드디스크를 떼어오란 지시를 받고 위법성을 따져봤다고 증언했고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과 공방을 벌였습니다. 방첩사 내부에도 저항 세력이 있었다는 걸 꼭 기록에 남겨달라고 재판부에 부탁했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윤 전 대통령 내란 재판에는 비상계엄 당일 선관위 출동 지시를 받은 방첩사 군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유재현 방첩사 사이버 보안실장은 계엄의 밤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으로부터 출동 명령을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당시 정성우 준장이 이 계엄은 적법한 절차이기 때문에 너희가 따르지 않으면 항명에 처한다며 김용효 전 장관에게 받은 지시를 전달했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지시 내용은 성관이 사무국과 여론조사 꽃의 전산실을 확보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하드디스크를 떼어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유 대령은 사이버 보안실은 그럴 자격이 없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지시의 위법성이 없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봤다고 증언했습니다. 해당 지시가 정당하지 못하다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반박에 나섰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정부 부처에 들어가 자료 등 현황을 점검하거나 확인하는 건 계엄 당국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걸 아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이에 유 대령은 절차에 맞게 적법하게 해야지 그냥 떼어오라고 지시하면 안 된다라고 답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떼어오는 게 아니라 가서 점검하는 것이라며 지시가 정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느냐는 지기현 부장판사의 질문에 유 대령은 12.3 계엄의 주범으로 꼽히는 방첩사지만 방첩사 내부에도 저항하는 세력이 있었다는 걸 꼭 기록에 남겨달라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일반 이적죄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시켜 북에 도발을 유도했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메모가 결정적 근거가 됐습니다. 김정은 휴양소와
핵시설 2곳을 타깃으로 해야 한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특검은 설마가 사실이 됐다며 참담하다고 밝혔습니다. 여도영 기자입니다. 12.3 비상계엄 2달 전 우리 군이 평양에 투입한 무인기가 추락해 북한과 긴장감이 높아졌습니다.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의 도발을 유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조사에서 정상적인 작전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검은 그러나 비정상적인 작전이었다고 결론 내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여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야기하려 하였다는 범죄 혐의 및 이를 통하여 비상계엄 선포를 하는 방법으로 내란, 군사 반란을 시도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수사 결과 금일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을 일반 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의 휴대전화에서 나온 메모가 결정적 증거가 됐습니다. 메모에는 체면이 손상되어 반드시 대응할 수밖에 없는 타겟팅이라며 김정은 휴양소와 핵시설 2개소를 언급했습니다. 최종 상태는 저강도 드론 분쟁의 일상화란 문구도 적혀 있었습니다. 특검은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할 지역을 타깃으로 도발한 다음 남북 간 무력 충돌 위험을 증대시켜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려 한 정황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 전 사령관을 일반 이적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평양에 투입한 무인기가 추락하면서 군사 기밀이 유출돼 우리 군의 군사의 이익이 저해됐다며 일반 이적 혐의를 적용한 겁니다. 실제 작전을 지휘한 김용대 전 드론 작전 사령관은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내란 특검은 설마가 사실로 확인되는 과정은 수사에 참여한 모든 사람에게 실망을 넘어선 참담함을 느끼게 했다며 군 통수권자가 안보 위험을 초래하는 역사적 비극이 반복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JTBC 여도현입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의 휴대전화 보안 폴더에서 최상병 순직 당시 부하들의 수중수색 사진이 발견됐습니다. 수중수색을 지시한 적 없다고 주장했던 임 전 사단장이 보안 폴더에 숨겨놓은 걸로 보입니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일 순직해병 특검에 처음으로 출석합니다. 김민광 기자입니다. 순직 해병 특검이 임성근 전 해병 1사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순직 사건 발생 2년 4개월 만입니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의 무리한 지시가 최상병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원들의 안전보다는 언론 홍보와 성과를 의식하여 무리한 수색을 지시했고 바둑판식 수색, 내려가면서 찔러보면서 수색, 수중 수색으로 이어지게 된 각종 지시를 내렸습니다.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증거 은닉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23년 9월 경북청의 압수수색 당일 임 전 사단장은 휴대전화에 저장된 해병대원들의 수중수색 사진을 보안 폴더로 옮겼습니다. 특검은 이를 수중수색 자체를 몰랐다고 주장하기 위한 은닉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또 현장 주의관에 물 어디까지 들어가라고 지침을 주었냐고 묻는 등 수중수색을 인식한 걸로 보이는 증언도 확보했습니다. 한편 VIP 경로의 당사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일 오전 특검에 처음 출석합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경로에 대해 물었는데 엉뚱한 대답을 한 바 있습니다. 순직한 그 사고 소식을 듣고 저도 국방장관에게 이렇게 좀 질책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그 무리하게 진행을 해서 이런 그 인명사고가 나게 하느냐. 이후 특검 조사에서 임 전 사단장을 피의자에서 배제하라는 취지의 윤 전 대통령의 경로가 있었다는 다수의 증언이 확보됐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특검 수사 과정에서 김건희 씨가 받은 고가의 물건들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준 사람도 통일교 고위 간부부터 로봇계 사업가, 여당 대표의 부인까지 각계각층입니다. 특검은 김 씨가 받은 명품이 10점이 넘고 대부분 인사청탁의 대가로 판단했습니다. 김영민 기자입니다. 특검은 지난 6일 김건희 씨 자택에서 명품 가방을 추가로 압수했습니다. 프랑스 명품 브랜드 로저 비비의 가방으로 국내에서는 100만 원대에 판매되는 제품입니다. 특검은 이 가방이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 직후 당대표에 선출된 김기현 의원의 배우자가 건넨 선물로 보고 있습니다. 특검은 이 선물이 김건희 씨가 당대표 선거를 지원한 데 대한 대가였는지 수사할 예정이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선물 전달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사회적 예의 차원이었다고 해명해 돈 없는 사람은 예의도 못 지키는 거냐는 내부 비판을 받았습니다. 특검은 로저 비비의 가방을 포함해 윤 전 대통령 취임 전후로 김건희 씨가 받은 명품 선물이 10점이 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2022년 9월 재미 목사 최재형 씨로부터 300만 원 상당의 디올백을, 같은 해 보면 통일교 측에서 6천만 원대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백 2개를 받은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줄곧 의혹을 부인하던 김건희 씨는 재판 과정에서 샤넬백 2개를 받았다고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22년 3월에는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이 방클리프앤아펠 목걸이 등 6천만 원대 기금속을 전달했고, 이듬해 1월에는 김상민 전 검사가 1억 원대 이우환 화백 그림을 김건희 씨 오빠에게 전달했습니다. 로봇계 사업가가 전달했다는 5천만 원대 바쉐롱 콘스탄틴 시계, 이배영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전달한 금거북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특검은 김건희 씨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 중인데 윤 전 대통령과 공모했는지 밝히는 게 관건입니다. JTBC 김영민입니다. 오렌지색 박스가 옷장을 가득 메웠고 에르메스 가방 60개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세금 100억 원을 체납한 사람의 집입니다. 제대로 세금도 내지 않고 호화 생활을 이어오던 고액 체납자들이 적발된 겁니다. 김민 기자입니다. 서울 용산의 한 고급 빌라입니다. 양도소득세 등 세금 100억 원을 내지 않은 체납자의 집입니다. 방문을 여니 오렌지색 명품 박스가 수북합니다. 에르메스 가방이 무려 60점, 여기다 미술품 4점 등 약 9억 원어치의 금품이 적발됐습니다. 서울 강남의 고가 아파트입니다. 저는 국세청에서 왔는데요. 집 주소가 여기로 돼 있어가지고. 하지만 집에서 발견된 현금이 예상보다 적은데 수상함을 느낀 국세조사관들은 주변 CCTV를 탐색했고 빼돌린 여행 가방을 찾아냈습니다. 가방을 여니 현금 4억 4천만 원이 쏟아집니다. 국세청은 지난달 서울시 등 7개 지자체와 함께 고액 상습 체납자를 추적해 현금과 순금, 명품 가방 등 총 18억 원 상당을 압류했습니다. 국세와 지방세를 함께 체납한 이들은 세금을 안 내면서 호화 생활을 누려왔습니다. 올해 11월 고액 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을 출범하여 체납 발생 즉시 실태 확인 추적 조사를 논스톱으로 실시하여 재산 은닉 전에 신속하고 철저하게 징수하고, 국세청은 앞으로 악의적인 세금 체납은 엄정하게 대응하되 생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경제적 재기를 돕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누리집에 공개된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을 바탕으로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도 당부했습니다. JTBC 김민입니다. 양식장 저수조를 청소하던 작업자 3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저수조에는 물이 가득 차 있었고 제대로 작업복을 갖추지 않은 사망자도 있었습니다. 조사당국은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진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찰 순찰차가 도착하고 잠시 뒤 119 구급차가 양식장으로 들어갑니다. 어제 오후 7시 40분쯤 경남 고성의 한 육상 양식장에서 작업자들이 연락이 안 된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양식장 안 수온 조절용 저수조에서는 현장 소장인 50대 한국인 남성과 스리랑카 국적의 20대, 30대 직원이 발견됐습니다. 3명 모두 숨진 상태였습니다. 사람들이 안 나와서 그래가지고 앉아서 누가 가버렸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옆에 저 양반 사람이 와서 이제 보게 그래 있더라고요. 그래. 작업자들이 발견될 당시 깊이 2m 저수조에는 물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외국인 1명은 작업복을 입고 있었고 다른 2명은 일상복 차림이었습니다. 이들은 평소 저수조 청소 등의 일을 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감전의 위험은 가능성은 있겠습니다만은 지금은 산소 결핍 또 물과 관련된 익사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사고 당시 어떤 업무를 했는지 또 안전장비는 갖췄는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또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한 부검과 정밀 감식을 진행하는 한편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영화 친구에 등장했던 부산의 양대 폭력 조직 칠성파와 20세기파의 조직원들이 경찰의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폭행과 보복 폭행 과정에서 도심 한복판 흉기 난동까지 벌여서 시민들을 불안에 떨게 했습니다. 조승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은색 정장 차림의 건장한 남성들이 가게에 들어섭니다. 자리에 앉은 남성을 향해 90도로 허리를 굽히는 조폭 특유의 굴신 인사를 합니다. 부산 지역 거대 폭력 조직의 조직원들입니다. 이렇게 같은 조직 선배에겐 깍듯했던 이들, 상대 조직 앞에선 돌변합니다. 지난 8월 부산 해운대의 한 도로입니다. 캄캄한 밤 남성들이 차돌 뛰어다니며 싸웁니다. 다른 폭력 조직의 조직원들과 충돌한 겁니다. 두 조직은 50년 넘게 세력을 다투며 대립해왔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11월 갈등이 폭발했습니다. 상대 조직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집단 폭행이 가해졌고 곧장 보복 폭행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1년에 걸쳐 두 조직은 충돌했고 번화가 한복판에서 흉기를 휘두르라는 지시까지 있었습니다. 지시자는 교도소에 수감해 있는 상태에서도 범행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정황까지 저희들이 구정했습니다. 경찰은 두 조직의 조직원 45명을 검거했습니다. 범행을 주도한 16명과 도필 도운 3명 등 19명은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해외로 도주한 조직원 2명은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렸습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반동성애를 주장하는 보수 기독교 단체의 온라인 교육원에서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현직 신분으로 강연을 했던 정황이 JTBC 취재진에 포착됐습니다. 심지어 돈을 내야 볼 수 있는 유료 강의였는데 취재가 시작되자 이 단체는 홈페이지를 폐쇄하고 입을 닫아버렸습니다. 임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보수 기독교 단체인 현대 성윤리 문화교육원의 수강생 모집 공고입니다. 과목명은 동성애와 트랜스젠더, 강의 목록을 보면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내용들입니다. 그중 차별금지법과 기본권 강의를 맡은 강사가 안창호 현 국가인권위원장입니다. 개강일은 안 위원장이 현직으로 있던 지난 4월 10일입니다. 심지어 수강료 5만 원도 받고 있습니다. 안 위원장은 4년 전부터 이 교육원에서 강의를 해온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 성윤리문화교육원이 내달부터 기독교 성윤리문화와 차별금지법 대응 논리 등을 전수하는 특별 과정을 시작합니다.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과 홍익대 음선필 교수 등이 강사로 나섭니다. 안 위원장은 국회 청문회에서도 반동성애 주장을 펼친 바 있습니다. 동성애는 사회주의 혁명, 공산주의 혁명의 중요한 핵심적 수단이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것들을 듣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을 비추어 볼 때 가능성이 제로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해당 교육원은 홈페이지를 폐쇄했습니다. 사무실로 찾아가자 취재진을 내쫓고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여기에서 관리를 따로 하시나요? 그냥 물어보지 마시고 이게 직접 저 업무 중이니까 이해되거든요. 국가인권위원회는 JTBC 취재 전까진 안 위원장의 외부 강의를 알지 못했습니다. 안 위원장은 강의를 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를 제가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종교적 신념과 인권위원장으로서의 역할, 이게 상충하면 그만두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성별과 성적 지향 등에 따른 차별을 조사하고 구제해야 할 인권위원회 수장으로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임지은입니다. 저희 JTBC 취재진은 안창호 위원장이 강의했던 이 교육원의 강사진을 좀 더 면밀하게 들여다봤습니다. 그랬더니 국민의힘에서 인권위 위원으로 추천했다가 각종 논란으로 낙마했던 인사들이 포함됐습니다. 이어서 오원석 기자입니다.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을 신학, 철학 등 관점에서 강의한다고 소개하는 홍보물입니다. 안창호 위원장뿐 아니라 지영준 변호사와 이상현 숭실대 교수가 강사로 포함돼 있습니다. 지 변호사는 지난 7월 국민의힘 몫의 인권위 상임위원으로 추천됐다 극우 기독교정당 소속으로 출마한 사실이 알려져 사퇴했습니다. 코로나19로 제한된 예배자를 회복할 19번 기독자의 통일당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어서 국민의힘이 인권위 상임위원 후보로 이 교수를 추천했지만 이 교수 역시 부적절한 발언으로 낙마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성관계를 하는 10대들 우울할 가능성이 높고 자살할 가능성도 더 높습니다. 연추현 변호사와 음선필 홍익대 교수도
안 위원장과 함께 강사로 소개돼 있습니다. 연 변호사는 인권위 정보인권 전문위원으로 활동하다 해촉됐고 교수는 성차별 전문위원으로 추천됐으나 위촉되지 않았습니다. 이 네 사람은 모두 안 위원장이 초대 대표를 지낸 복음 법률가회 소속입니다. 5년 전 인권위가 차별금지법 입법을 권고하자 이에 반대하기 위해 세워진 법률가 단체입니다. 안 위원장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알박기 하려다 실패한 인사들이 반차별금지법 강연을 함께한 강사진들이었던 겁니다. JTBC 오원석입니다. 오늘 코스피가 3%포인트 오르며 다시 4,000선을 회복했습니다. 당 정의, 배당 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당초 정부안보다 더 낮추기로 하면서 증시도 화답한 걸로 보입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3.02% 오른 4,073.24로 장을 마쳤습니다. 특히 고배당주로 꼽히는 금융주와 지주사들이 큰 폭 상승했습니다. 당정이 어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영향입니다. 2천만 원 넘는 고액의 배당소득도 분리해서 과세하는 안은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최고세율은 35%였지만 너무 높다는 투자자들의 비판이 커지자 25%로 낮추는 안을 추진하는 겁니다. 야당도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여당도 25% 최고세율로 하는 의견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 당이 내는 법안인 25% 최고세율과 수렴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합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최고세율이 완화할 경우 세수가 주는 건 물론 고액 배당을 받는 소수의 대주주만 혜택을 볼 거란 비판도 나옵니다. 무리하게 고배당을 하라고 그렇게 배당소득 감세를 주면은 그 혜택을 누가 보느냐. 사실은 단기에 기업의 이익을 쭉 뽑아가고자 하는 대주주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이고. 이런 가운데 오늘 국회에 출석한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약 2천억 원의 세수가 덜 거칠 거라고 언급했습니다. 감세 효과에도 또 배당을 또 확대함으로 해서 들어오는 또 수입까지 감안 좀 해야 되기 때문에 한 700에서 900억 정도 추가로. 예. 구 부총리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기존 정부안을 바꿀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AI 시대에 발맞춰 교육부가 초등학생부터 성인까지 전 생애에 걸쳐 인공지능 AI 인재를 양성하기로 했습니다. 빠르게 전문가를 키우기 위해서 대학 입학 후 5년 반 만에 박사가 될 수 있는 길도 열었습니다. 이희령 기자가 보도합니다. 요즘은 빠르면 초등학생부터 다양한 인공지능을 접하고 활용합니다. 다른 친구들이 글 쓰는 것도 그걸로 막 하고 그런 친구들 많이 봤어요. 교육부는 초중등학교에선 인공지능 이해나 윤리 수업 등을 확대하고 AI에 특화한 마이스터고도 새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전 생애 주기에 맞춰 성인도 누구나 AI를 쉽게 배울 수 있게 다양한 콘텐츠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AI 3강 도약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인프라 데이터의 확충과 함께 교육을 통한 AI 인재 양성이 매우 중요하게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과학고, 영재학교에선 인공지능 입학 전형을 확대해 인재를 조기에 발굴하기로 했습니다. 성적이 우수한 이공계 학생들이 의대 대신 AI를 선택할 수 있도록 2026년부터 학부생 400명을 뽑아 연간 2천만 원 수준의 학업 장려금을 줄 예정입니다. 대학에선 박사 과정을 마치는 기간을 크게 줄일 수 있도록 학사, 석사, 박사, 패스트트랙을 신설합니다. 전문가를 빠르게 키워 바로 산업 현장에 투입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인공지능을 가르칠 교원을 확보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게 관건입니다. 정부는 우수한 교수들이 해외로 빠져나가지 않게 65세 정년 이후에도 학교에 남아 연구를 계속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JTBC 이희령입니다. 챗 GPT로 A+를 받았다는 자랑글이 연세대 게시판에 올라와 논란입니다. 고려대에서도 단체 대화방을 통한 집단 부정행위가 드러났습니다. AI와 소셜미디어의 발달로 대학가의 커닝이 이미 만연한 분위기인데 대학들은 뒤늦게 실태 조사에 나섰습니다. 임예은 기자입니다. 연세대학교의 한 교양 과목 강의 게시판에 올라온 공지입니다.
지난달 15일 치러진 비대면 온라인 중간고사에서 부정행위가 확인됐다며 자수를 권유합니다. 이 강의 AI 관련 수업인데 챗 GPT 등을 이용한 집단 부정행위가 적발된 겁니다. 담당 교수는 학생들의 시험 영상 등을 모두 확인해 부정행위자 50명을 특정했다며 현재 40명이 자수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강의를 수강한 학생들은 챗 GPT를 사용해서 A+를 받았다. GPT 유료 버전이 있으면 A를 못 받는 게 더 힘들다는 후기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AI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지난해에도 벌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고려대학교에서도 지난달 25일 치러진 비대면 중간고사에서 집단 부정행위가 적발됐습니다. 일부 학생들이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시험 문제와 정답을 공유한 겁니다. 담당 교수는 중간고사 성적을 무효 처리하고 학교 당국도 진상조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대형 강의 비대면 시험의 허점이 드러난 만큼 대학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연세대는 교수와 학생, 교직원이 모두 참여하는 AI 부정행위 관련 긴급 공청회를 준비 중입니다. JTBC 임예은입니다. 대만의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말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직 총리로서는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금기를 건드린 건데 일본에 주재하는 한 중국 외교관은 더러운 목을 베겠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도쿄 정원석 특파원입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대만이 중국에 공격받는 상황을 일본의 존립 위기 사태로 봤습니다. 일본이 직접 공격을 받지 않더라도 대만 유사시 자위대를 파견하겠다는 의미입니다. 戦艦を使ってですね、そして武力の行使も伴うものであれば、これはどう考えても存立危機事態になりうるケースであると私は考えます。 대만 위기 상황을 일본의 존립 위기라고 공개 규정한 것은 역대 총리 가운데 다카이치가 처음입니다. 하나의 중국을 내건 중국 정부 입장에선 내정 간섭과 도발로 받아들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당장 쇠젠 주 오사카 중국 총영사는 SNS를 통해 더러운 목을 망설임 없이 벨 수밖에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후 수위 조절을 위해 참수글을 지운 뒤에는 어리석은 정치꾼들이 선택하려는 죽음의 길이라고 비난을 이어갔습니다. 중국 외교부 역시 쇠젠을 두둔하며 대만에 어떠한 잘못된 신호도 보내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중국의 강경한 입장에도 다카이치 총리는 해당 발언이 정부 입장을 따른 것인 만큼 철회할 생각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해당 발언은 특별한 경우를 상정한 것이라며 앞으로 신중하겠다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도쿄에서 JTBC 정원석입니다. 3년 후 공항이 완공되면 울릉도에 비행기를 타고 1시간이면 갈 수 있게 됩니다. 관광객이 늘어날 거란 기대감은 있지만 활주로 길이가 짧아서 안전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정아람 기자가 직접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울릉도 남쪽에 있는 울릉공항 부지. 산을 깎아 바다를 메우는 막바지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울릉도는 긴 활주로가 들어설 만한 평지가 없어 바다를 매립해 공항을 지어야 합니다. 지금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울릉공항 건설 현장입니다. 이쪽으로 1,200m 활주로가 길게 펼쳐질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 9천억 원이 투입됐는데 내년 초에는 한국공항공사가 여객터미널 공사를 시작합니다. 27년도에 공사를 완료하는 목표로 현재 공정률은 약 70%까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8년 예정대로 하늘길이 열리면 최소 한나절 걸리던 울릉도가 1시간 거리로 가까워집니다. 배멀미도 덜하고 빨리 오면 아무렇게도 많이 좋아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더 바빠지겠죠. 돈도 좀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활주로 길이를 두고 안전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현재 1,200m인 활주로가 짧아 기상악화 시 이착륙 사고 위험이 있다며 활주로를 1,500m로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아직도 불안하다 얘기예요. 이거 1,200m 가지고 여기 결빙 지역이 생기고 겨울 같은데 정말 수배가 되면서 이탈하지 않느냐 하는. 국토부는 바다 매립에 1조 가까이 더 들 뿐더러 현재 활주로 길이도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충분히 안전하고 1200m 활주로에서도 웨트런에도 마찬가지 제한 없이 다 이착륙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정부는 설계 없던 활주로 이탈 방지 시설을 설치하고 결항률을 낮추기 위해 항행 안전 시설 등을 추가할 계획입니다. JTBC 정아람입니다. 세금 4,500억 원을 들여서 개통했다가 적자로 문을 닫았던 인천공항 자기부상 열차가 3년 만에 관광열차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주변에 관광지가 없어서 볼거리도 탈 이유도 마땅치가 않았는데요. 밀착카메라 이은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이곳은 인천공항 자기부상열차 탑승장 앞입니다. 이 공항 주위를 무료로 순회하는 열차인데요. 적자로 운행을 중단했다가 3년 만에 체험용 관광 열차로 부활했는데요. 뭘 체험하고 어떤 걸 관광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16년 개통한 자기부상 열차. 일본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개통된 자기부상 열차인 점을 크게 홍보했습니다. 국제업무단지와 파라다이스 시티, 워터파크, 용해 지역까지 연결하는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타는 사람은 적었고 해마다 80억 원 가까이 적자가 났습니다. 운행을 멈췄다가 지난달 관광열차로 다시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이 운행 시간표가 붙어 있습니다. 보시면 첫 차는 아침 10시 15분, 막차는 오후 4시 40분입니다. 그러니까 출퇴근 시간에는 아예 운행을 안 한다는 겁니다. 하루에 총 12번 운행. 공항 측이 예상한 하루 탑승객 수는 4만 명입니다. 열차에 타보니 승객은 20명 남짓입니다. 그냥 갔다 오는 거지. 가끔 하면서 와요. 심심하면 다리가 아프니까 멀리는 못 가고. 대부분 딱히 목적지 없는 어르신들입니다. 노선은 주차장과 공항청사 그리고 호텔 단지로 이어집니다. 호텔 투숙객이 아니면 갈 일이 없습니다. 그나마 놀거리가 있을 법한 워터파크역에 내려봤습니다. 이 워터파크역 주변 안내도입니다. 반경 1km 이내에 워터파크는 없고요. 그럼 대체 이 역 주변에 뭐가 있나 좀 봤더니 바깥이 전부 허허벌판이고 갈대밭밖에 없습니다. 관광지라고 하던데요. 여기 뭐하러 와? 말도 안 돼. 여기 허벌판에 뭐가 있어? 개발 계획이 어그러지면서 역 이름만 남은 겁니다. 종점인 용류역 근처에 식당가와 바다 전망대가 있지만 이마저도 한가합니다. 30분을 넘게 기다리셔야 되고 그래서 바로 점심 드시자마자 간다고 막 가시는 거예요. 돌아다닐 시간이 없어가지고 바로 가야 된다고. 관광 기능은 사실상 없고 여간엔 직원 찾아보기도 힘듭니다. 인원 갖고 지금 현재 갑자기 이걸 오픈하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저희가 청소를 하는 거예요. 두 개 역을요? 두 개요. 한 명. 한 명이. 이 열차 1년 유지비만 70억 원쯤 됩니다. 모두 국민 세금에서 나옵니다. 주민들은 차라리 출퇴근용으로 다시 운영하든지 관광용으로 쓸 거면 제대로 개발하라고 말합니다. 처음부터 안 했어야 되는 거예요. 철로는. 뭐 수요가 없는데 하면 뭐해. 인천시는 이 열차의 부활을 계기로 지역 경제가 다시 살아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물론 그러면 좋겠죠. 다만 세금 4,500억 원이 적은 돈이 아닌 만큼 성과는 냉정히 따져봐야 할 겁니다. 밀착 카메라 이은진입니다. 네, 비하인드 뉴스 정치부 이성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시작할까요? 네, 첫 번째 이슈 바로 보겠습니다. 사회적 예의가 없다. 자, 김기현 국민의힘 전 대표가 그 대표 부인이죠. 23년 3월 당대표 선거 직후에 김건희 씨에게 명품백을 준 사실이 드러나서 정치권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자, 김건희 특검이었죠. 최근 김 씨 자택을 압수수색해서 프랑스제로 알려진 100만 원대 이상의 고가 명품백을 압수했고 또 이 과정에서 도와줘 감사하다는 김기현 전 대표 부인의 메시지도 확보를 했습니다. 예. 김기현 전 대표도 이 선물이 건네진 건 인정을 하면서도 사회적 예의 차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김기현 전 대표는 이미 자신이 당대표에 당선된 직후라서 이렇다 할 청탁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며 따라서 이 선물은 사회적 예의 차원이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이 해명이 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잠깐 그 당시로 되돌아가 보면 당시 여당이었죠. 이 국민의힘의 당대표 선거에 용산 대통령실의 개입 의혹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좀 보시더라도요. 김기현, 장제원 그 두 사람의 연대 상당히 화제가 된 바가 있었고 또 원조 친윤 윤핵관이었던 권성동 의원은 알아서 불출마했습니다. 반대로 상당한 유력 주자였던 나경원 의원은 당시 연판장 사태로 주저앉았고요. 또 다른 주자였던 안철수 의원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대통령실의 공개 경고가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예, 기억납니다. 당시에 당대표를 뽑는 방식도 당원 투표 100%로 바뀌면서 윤 전 대통령이나 친윤계의 지원이 더 절실했다 이런 분석도 있었고요. 저렇게 당선된 직후에 선물을 하면서 감사했다라고 했는데 그저 사회적 예의라고 볼 수가 있을지 의문이네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정말 감사를 하려면 자신을 뽑아준 당원들에게 감사를 해야지 왜 대통령에게 했느냐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특히 고가 명품백을 선물하면서 사회적 예의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 사회에 그렇게 예의가 없는 사람이 그럼 많이 있느냐라는 또 반박도 나오고 있는데 다름 아닌 야당에서 그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네. 저는 저기서 빡쳤어요. 김기현 의원이 해명을 하는데 사회적 예의 차원이다. 그러면 돈 없는 사람은 예의도 못 지킨다는 거냐, 김기현? 답을 한번 해보죠. 참고로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이렇다 할 입장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침묵하고 있군요. 사회적 예우 차원인지 아니면 대가성이 있는 것인지는 특검에서 조사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일단 민주당 측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의 개입 의혹이 아니라 개입 사실이 밝혀지는 명백한 증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특히 오늘 그 예산안을 심사하는 예결위에서는 이를 풍자하는 모습이 좀 눈길을 끌었습니다. 민주당의 김한규 의원이 질문을 해도 되는지 물어보았는데 상당히 사회적으로 예의 바른 모습으로 질문을 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직접 그 장면 보시죠. 예. 저희 지역 예산 반영이 돼야 되는데 부탁드리기 위해서 장관님이든 장관님 사모님께 명품 가방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다행히 우리 부총님께서 명품 가방 안 드려도 질의해도 된다고 하시니까 마음 편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이슈는요? 두 번째 이슈 바로 보겠습니다. 종묘 순환 시대. 최근 서울시가 종묘 앞에 있는 세운상가 부지에 초고층 빌딩을 건축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정부에서는 지금 세계문화유산이죠. 종묘의 자연 경관을 훼손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은 세계문화유산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이러면서 사실상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예 김민석 총리가 직접 방문을 해서 서울시가 좀 근시안적이다라고 상당히 비판을 했는데 일단 그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최근에 김건희 씨가 종묘를 마구 드나든 것 때문에 국민들께서 아마 모욕감을 느끼셨을 텐데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사안도 아니고 마구 결정할 수 있는 일도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서울시의 입장은 뭘까요? 일단 오세훈 시장도 곧바로 반박 입장을 냈는데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서울시의 세운구역 재정비 촉진 사업은 종묘를 훼손할 일이 결코 없고 소통을 외면하고 정치적인 프레임으로 이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중앙정부가 할 일이 아니다라면서 공개적인 토론을 하자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공개 토론이요. 김민석 총리하고요. 예, 김민석 총리와 오세훈 시장 두 사람이 공개 토론을 하자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서울시가 잘 협의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최근에 김민석 총리가 서울시 정책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자주 표명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지난달이었습니다. 김민석 총리가 당시 그 새벽 인력시장을 방문해서 그 서울시의 일자리 지원 예산을 삭감 이 논란 관련해서 왜 그렇게 어리석은 일을 하느냐라고 비판을 했다고 저희가 전해드린 바가 있었죠. 참고로 김민석 총리 이 이후에 서울시장 출마설에 대해서 여러 차례 선을 그었지만 어쨌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권 인사들과 야권의 유력 후보인 오세훈 시장과의 이런 어떤 긴장 관계들은 앞으로도 이어질 거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한국의 e스포츠 슈퍼스타는 국보라는 칭호를 얻었다. 오늘 페이커 이상혁을 향해 외신이 내놓은 평가입니다.
페이커가 속한 T1은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 챔피언십, 이른바 롤드컵에서 사상 첫 3회 연속 우승을 해냈기 때문인데요. 29, 게임 선수로는 노장인데 페이커는 통산 6번째 우승까지 일궜습니다. 이번 대회 우승 상금은 100만 달러, 14억 6천만 원인데요. 자신이 남긴 유산 중에 가장 와닿는 것을 묻자 이렇게 재치 있는 대답을 내놨습니다. 금전적인 유산도 많이 쌓이고 있습니다. 세계 1위의 세계 기록 보유자 중국 왕지페이가 마지막 발을 10.6점을 쏩니다. 반효진 선수는 9.8점 이상을 쏘면 금메달인데 10.7점을 쏩니다. 관중석이 술렁이는데요. 255대 254, 반효진이 1점 차이로 따돌렸습니다. 이렇게 한국 신기록을 썼는데요. 지난해 파리올림픽 금메달로 이름이 알려졌던 반효진 선수. 이젠 세계선수권대회 시상대도 맨 위에 섰는데 소감도 금메달을 줄만했습니다. 1등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싶지 않습니다. 푸른 잔디가 아닌 하얀 설원이네요. 발이 푹푹 빠지는 눈을 박차고 뛰어올라서 터뜨린 멋진 골. 캐나다 프로축구에서 나온 명장면입니다. Anyone's to claim in the air. Bicycle! Oh, cleared. And this ball just floats back into a position for Rodriguez, who creeps in, goes overhead kick past Carducci. Incredible finish from David Rodriguez. And we got a tie game. Finish. Corner kick, balls bouncing around. Cavalry can't clear their lines. We see the initial ball. 경찰의 수장은 청장, 검찰의 수장은 총장입니다. 따지고 보면 대검찰청의 청장이지만 그와 동시에 검사와 지방검찰청을 모두 총괄하는 자리여서 그렇게 부릅니다. 그만큼 더 많은 권한과 책임이 따르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나도 힘들었다. 대장동 재판에 항소 포기를 두고 검찰총장 대행이 했다는 말입니다. 항소 포기 과정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는 당분간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다만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에게 의견을 낼 수 있고 그 의견을 수용할지 말지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결국 검찰총장의 몫입니다. 따라서 나도 힘들었다는 총장 대행의 말은 정치권의 공방을 부채질할 뿐 자신 앞에 놓인 책임을 위로 또 아래로 그저 넘겨버리고 만다는 점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한마디로 기록될 듯 합니다. 앵커 한마디였습니다. 뉴스룸 마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